예, 지금부터, 지금부터 오션 제397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정호승 연구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논문은 일본 근해 해저에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논문입니다. 간단한 요약을 좀 번역을 좀 했어요. 보통 이제 침적 쓰레기가 철저히 조사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다. 그리고 지금 일본 근해 해저 쓰레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연구자들은 바닥 트롤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일본 해역 쪽에서 특성이 좀 다른 세 개 해역을 선정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 해저 협곡이 있는 그 해저에서 해역 침적 쓰레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쓰레기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대부분 이루어졌고 거의 한 60% 정도 됐다고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견된 그 플라스틱 제품들을 보니까 30년 동안 거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수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해양 쓰레기 종류는 그 지역에 진행되는 어업이나 뭐 기타 산업과 굉장히 연관이 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조사하면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트롤 바닥 조사인데, 트롤이 대충 이렇게 선박이 있고 트롤선이 있고, 이 트롤선에서 트롤망이죠, 그물이죠. 이 그물이 뒤로 이렇게 선박이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기판을 통해 가지고 날개죠. 이 트롤 입구가 일정한 길이로 펼쳐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생각에는 솔직히 이건 이제 물고기를 잡는 트롤망이고, 조사에 의한 트롤망은 아마 저 생각에는 입구 쪽에 아마 무거운 철로 되어 있는 어떤 격자로 되어 있는 네모 직사각형의 어떤 격자가 있는 그런 형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서론 부분에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적인 관심 대상이고, 이게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 오염물질로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만이나 연안의 특성과 해양, 왜 이런 종합적인 어떤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중에서 이제 해안 쓰레기도 있고 부유 쓰레기, 침적 쓰레기가 있는데, 특히 이 침적 쓰레기는 바닥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서 서식지하고 해저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이 침적 쓰레기가 좀 많아지면 어업의 효율성도 저하된다. 물고기를 잡았을 때 쓰레기와 같이 올라오니까 그걸 제거하는 데 노동력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의 양이 많다 보니까 어획량도 같이 저하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리고 침적 쓰레기는 해안 쓰레기보다 지금 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특별한 환경에서 이게 침적 쓰레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도 어렵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수압이 높죠. 수압도 높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둡고, 그런 것 때문에 수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침적 쓰레기 조사를 조사 현황인데요. 일본에 있는 어떤 법하고 어업권이 있는데 이 법하고 어업권에 의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하고 수거 목적이야 트롤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양을 추정하기 위한 조사, 그다음에 부유 쓰레기하고 침적 쓰레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어렵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만에서 트롤 조사가 몇 번 이루어졌는데 도쿄만이나 하다만, 카고시마 이쪽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전남대하고 북경대가 동시에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39개 점점을 했는데 남해에서부터 제주까지 정확한 건 이제 여기 유사한 지역인데 한국에서 했던 게 이게 동중국해라고 그림에서 보여줄 겁니다. 일본에서도 자치구가 했는데 해양지구과학기술청이라는 곳에서 근해에서 저기 영해까지 공해상까지 실시를 했고요. 이때 사용했던 것은 잠수정을 이용했더라고요. 무인 잠수정이나 뭐 유무인 잠수정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자율무인 잠수정도 AUV라는 이런 거 비디오를 촬영했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침적 쓰레기를 조사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한국 같은 경우는 트롤 조사였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잠수정 조사다 보니까 간단하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떤 조사 방법이 다른 국가나 기관 조사할 때 데이터 비교할 때 어떤 동일 방법으로 해야지만 좀 비교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연구 논문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일본 군의 침적 쓰레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 지역을 세 군데로 설정했는데, 여기 히타카만하고 조반에서 떨어진 곳이라는 해역이 되겠죠. 동중국해 이 세 군데를 했는데, 히타카만은 일본해하고 태평양을 연결하는 스가루 해협이 인근에 좀 있습니다. 지도상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조반은 넓은 바다를 맞대고 있지만 다른 나라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좀 해역이 되고, 한국과 중국, 대만의 해역을 연결하는 국제역으로 동중국해를 선정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히다카만입니다. 히다카만은 이쪽 일본의 이 지점이 되겠죠. 여기서 4개 정점을 선정을 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조반에서 떨어진 이 해역은 13개 정점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중국해죠. 이 동중국해에서 제일 많은 46개의 정점을 조사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드문드문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보면 2019년도 한 번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년이죠. 4년 동안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서 논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밑에 있는 바탕 그림이 해저 그림인데요. 여기가 대충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대충 찍어봤습니다. 이게 동중국해고요. 여기가 조반, 여기가 히다카 많이 되겠습니다. 이쪽 색깔이 여기가 이제 해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경사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쪽은 좀 평지가 되겠죠. 여기도 약간 평지 개념으로. 여기는 이제 조사한 지역에 몇 년도에 했고 몇 번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히다카마는 17년, 18년, 조반은 15년부터 18년, 동중국해는 14년부터 19년 동안 여러 가지 배를 이용해 가지고 조사한 횟수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가장 많은 동중국해가 46개 있다는 거. 여기는 이제 그 조사선에 어떤
기본적인 그 사양이죠. 보면 뭐 톤급이 가장 이게 우미타카마루 배가 가장 손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트롤망에 보면 그 아까처럼 그 첫 번째 그 트롤 그물의 입구 있죠. 입구 쪽에 그 폭이죠. 폭 길이가 다 각기 다릅니다. 제일 적은 8m부터 제일 큰 25m까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는 거. 30m, 30m까지. 그리고 이제 요 코드엔드 그물 크기인데요. 제일 밑에 끝 말단에 있는 그물의 그물코 크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적게는 60에서 크게는 75까지 대부분 60에서 66 정도 요 사이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오미타카마루 배 같은 경우는 8.3mm가 있는데 요 논문에서 잠깐 설명하더라고요. 그 코드엔드 그물이 격가지로 두 개가 있는가 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더 적은 것도 이렇게 채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데이터는 다 무시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방법에서 보면 이제 샘플을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선상에서 바로 형태별로 분류를 했고 한번 세척을 했습니다. 일단 뭐 관련되는 물질 제거하고 그다음에 자연 건조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길이와 무게를 측정을 했고요. 그다음 분류 기준, 이 분류를 했는데 이때 분류 기준은 뭐 일본 환경부가 있는 것 같던데 거기 보니 뭐 2016년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친적 쓰레기 분류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종류가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뭐 플라스틱, 뭐 용기, 줄,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로 조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타 인공물, 알 수 없는 것은 기타 인공물로 이렇게 어더 아트팩트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자연물은 아예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이와 무게 측정은 어떻게 했냐면 시트 형태, 약간 넓은 거죠. 이렇게 최대 길이하고 최대 폭을 쟀고요. 줄 종류는 길이하고 직경으로, 입체적인 것은 높이와 폭으로 이렇게 측정했고, 무게 단위는 1g 단위로 했고, 양이 너무 많으면 쓰레기를 채집했을 때 수거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길이를 측정하는 게 좀 어려워서 생략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뭐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 사진 촬영한 이유는 뭐냐면 그 라벨지에 있는 정보를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발생원이라든가 뭐 연대, 제조 날짜, 유효기간, 뭐 발생 국가 이런 것들을 라벨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얻기 위해서 사진 촬영했고요. 그다음에 트롤 조사 면적이죠. 조사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배에서 그물을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물이 바닥에 안착했던 그 시간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물이 바닥을 최종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그 시간 텀을 트롤 시간으로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롤 시간에 그 GPS 이용도를 통해 가지고 트롤 거리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트롤 면적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결국 가서는 뭐 거리에다가 여기 입구 폭, 그물 폭을 이렇게 곱하면 바닥을 조사한 면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단위 면적당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개수하고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전체 면적을 1제곱킬로미터로 했고요. 통계 분석은 크루셜 월리스 테스트 해가지고 해역간 차이의 어떤 중요도를 결정하는 데 쓰였고요. 정비 분포 곡선을 적용해가지고 뭐 실내 구간 29% 해가지고 통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조사한 결과 보니
총 그 수집된 양이 1814개였고요. 무게로 따지면 75kg이었고, 요 각 그 해역별로 단위 면적당 그 개수를 이제 추정을 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뭐, 히다카만이 2,926개 이렇게 가장 많은 개수로 이렇게 환산이 됐고요. 조반 같은 경우는 326개, 동중국해 같은 경우는 81개가 됐고요. 각각의 무게도 히다카만이 53, 29, 9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특히 이제 동중국해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46개였던가요? 46개 정점에서 했는데 그중 11개 정점에서 쓰레기가 수집이 안 됐던 겁니다. 비교적 쓰레기가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벨 정보 이용해가지고 생산국가를 했더니, 어, 어, 라벨 정보 이용해갖고 이제 생산국가를 분류를 하는데, 영어로 표기가 돼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 생산 위치 어떤 정보가 전혀 없을 경우는 그냥 기타 국가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라벨 없음은 아예 알 수 없음, 이런 식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 국가별로 발생된 국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은 뭐 알 수가 없음이 많죠. 라벨이 없어서 어느 국가에서 출처가 분명한 거죠. 히다카만 같은 경우는 일본 그 라벨로 붙여진 쓰레기가 많이 나왔고, 조방 같은 경우도 일본이 있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각각 이렇게 조금 한두 개씩 있고, 동중국해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일본 것은 적고 중국계 가장 많았고,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출처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건 각 항목별로 얼마 정도 이렇게 발견되냐 이렇게 환산을 한 건데요. 단위 면적당 됐습니다. 히타카만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이게 데브리스라니까 약간 파편 같은 종류가 많다는 얘기죠. 거의 한 46% 정도. 조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게, 이거 백이라 했는데, 이거 플라스틱 백입니다. 플라스틱 백이 한 23% 정도 많았고, 여기 보면 동중국해 같은 경우는 그물 쪽이 개수가 많았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 면적당 무게를 나타낸 거고요. 특이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거의 숫자 나타냈는데, 특이한 것은 히다카만에서 폐어구로 이렇게 대부분 다 발생된 형태들이 그물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동중국해 같은 경우는 나일론 형태의 낚싯줄, 일종의 밧줄 같습니다. 밧줄 종류가 이렇게 주로 이렇게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뒤에 좀 설명이 나오지만, 이 히다가만에서 어업을 하시는 그 형태하고 동중국해에서 어업하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이쪽은 히다카만에 있는 대부분 어업인들은 자망이나 트롤 이런 종류 그물로 이용한 어업이 좀 성행하고 있고요. 동중국해 같은 경우는 연승, 그 밧줄에다가 낚싯줄을 이렇게 여러 개 매달아갖고 하는 그 연승 형태의 어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를 좀 보이고 있다. 이 표는 지금 라벨지를 통해 가지고 이 발견된 플라스틱에 얼마만큼 또는 뭐 발견된 캔이 얼마만큼 오랜 시간 바닷속에 있었을까, 이걸 추정한 표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발견된 날짜고요. 그 다음에
이 날짜는 생산 날짜, 제조 날짜입니다. 근데 제조 날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유효기간이라고 이게 제조 날짜가 없는 유효기간에 어떤 그 날짜가 정해져 표시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 가로를 쳐졌습니다. 이 옆에 보면 이게 유효기간이죠. 이 유효기간이라고 표시된 것들은 지금 나와 있는 이와 유사한 제품이나 뭐 이걸 통해 가지고 거꾸로 이제 유출을 한 거죠. 제조 날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조 날짜하고 발견된 날짜하고 이 차이를 통해 가지고 이 쓰레기가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유출을 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 좀 연도가 높은 거 보시면 이렇게 좀 색깔로 칠해졌는데 30 몇 년입니까 이게? 81년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높게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돼 갖고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 보면 1814개 중에서 33개만 라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일자는 바다 유입 날짜로 이렇게 가정을 했고 유효기간은 유사 제품 통해 갖고 제조일자를 거꾸로 추정을 했고 그 차이를 통해 가지고 얼마 동안에 축적돼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14개 플라스틱 제품 중 10개 플라스틱입니다. 10개는 포장 상태가 언제였고 뭐 2개는 약간 훼손됐고 뭐 2개는 절반 정도 훼손됐다 뭐 근데 이 뭐 나머지 2개 훼손된 절반 정도 훼손된 것은 유입하기 전에 미리 훼손된 걸로 뭐 추정됐다. 그리고 플라스틱 대부분 13개가 색깔이 변색돼 있고 라벨 상태는 양호하였다. 이건 이렇게 했습니다. 요 그림은 이게 플라스틱 메탈 천 종류를 이게 추정 연도죠. 축적된 추정 연도로 이렇게 그래픽을 한 겁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 대부분 한 2년 이내의 것들이 대부분 60%를 차지하고 플라스틱, 메탈 같은 경우. 그리고 이게 캔 종류가 여기 캔이죠. 캔 종류는 한 12년, 14년 요 언저리에서 거의 여기까지만 발견되고 그 이후로는 발견이 되지 않았거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 30년 이상 이런 제품들도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은 이게 수심이 이게 그 축적 연도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깊이가 깊을수록 아주 오래된 물건이 발견될 수 있잖아요. 쓰레기가. 그런데 이제 상관관계를 봤더니 크게 상관은 안 보이더라. 이런 결과가 얻었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이 A 같은 경우는 지금 67m죠. 67m 깊이에서 바다봉지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34년 이렇게 물속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라벨된 뭐 상태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거 한국 제품인데 일부러 넣었다고 봅니다. 또 요거 한국 제품도 요거 이제 100m에서 이렇게 수집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아닐까요? 몽둥 문경에 있는 제조업체를. 저희가 같이 결론 부분이 디스크에서 토요 부분인데 히타카만이 전체적으로 침적 쓰레기가 다른 지역보다 한 두세 배 높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까쯤에 저기 뭐지 통계 그걸로 따져보니까 두 지역하고 한 유의한 그 차이점이 이렇게 굉장히 나타나고 있죠. 전 세계적 결과에 비교했을 때
이 히타카만에서 나온 곳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봤더니 이 히타카만 같은 경우는 저기 크로시오 난류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하시오 해류하고 그게 만나는 지점이 되어가지고 이게 소용돌이에 형성돼가지고 그쪽이 이제 슈가르 해협이라고 이 지역을 슈가르 해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인 때문에 그러고 스가루. 그 다음에 해저 협곡 보통 해저 협곡에 축적되는 경향이 대륙풍이나 뭐 경사면 해전 능선보다 축적이 더 많이 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해저 분지가 해저 계곡이라는 대륙풍 경우보다 쓰레기가 많이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 해곡이 존재합니다. 히타카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구입니까? 아, 네, 저거 해구가 존재해가지고 이 지역이 침적수가 많았다. 그리고 조방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약간 경사 지역이고 동중국해 같은 경우는 약간 대륙풍하고 대륙풍 주변 지형이 섞여 있는 이런 형태라 옛날에 한국에서도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정점에서 쓰레기가 수집되는 결과도 없다고 얘기하고 침적 쓰레기 종류로 보면 플라스틱 제품이 세계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비율은 뭐 이렇게 됩니다. 히다카가 가장 많았습니다. 침적 쓰레기 발생원을 따져봤을 때 히다카는 뭐 이렇게 아까처럼 표에 나타났었죠. 23개 뭐 2개 이런 식으로. 동중국해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중국해에 좀 많았다. 히타카하고 조방 같은 경우는 외국인 쓰레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주변국에서 연관이 없는 어떤 해역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히타카하고 조방 해역에서 이렇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한국에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발견됐는데 이게 다 모두 음식물 포장용 플라스틱, 비닐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약간 부유성이 있죠. 그리고 요 지역 히타카고 조반에서 캔 종류는 다 일본 거였거든요. 결국 쓰레기 비중 차이로 이 연원들은 떠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유출하고 있습니다. 침적세 축적 시간을 했었더니 보통 물속에 들어가면 자외선을 못 받죠. 그래서 자외선을 받게 되면 플라스틱이 색깔이 뭐 쉽게 변색된다든가 쪼개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자외선도 도달 못하고 수온도 낮고 굉장히 수온도 안정적이죠. 변화가 없고 그래서 30년 이상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금속 쓰레기는 부식이 쉽게 일어나더라. 플라스틱이 한 절반 이하 정도, 뭐 12년 정도 됐었죠. 이 그림 보면 여기 잘 보이겠죠?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히타카 지역의 플라스틱, 비닐 종류죠. 플라스틱 비닐 종류하고 파펜이 주요 쓰레기였는데 이 히타카 지역의 대부분이 굉장히 일본의 대표 농경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용도나 뿌리 덮개 뭐 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 이 비닐하우스하고 뿌리 덮개용 이런 플라스틱 시트는 일본 내에서 90%가 거의 뭐 재활용되거나 뭐 사용되거나 재사용되거나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홋카이도의 뭐 강타 뭐 태풍 영향으로 연안에 습지했던 것들이 휩쓸려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지 않았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중국해는 폐어구가 높았죠. 이건 뭐 한국 결과 조사하고 좀 유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육상 쓰레기 양이 다른 곳보다 적었다. 아주 먼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피다가하고 동중국해 폐허구 쓰레기 종류가 다르다. 그물 종류하고 낚싯줄 형태가 차이 있었고, 지역적 어업 방법이 다른 원인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폐허구 쓰레기는 그 지역의 어업 방법하고 연관이 무척 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요거하고 A 사진하고 B 사진이 있는데, A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이렇게 박스입니다. 철박스로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나 이 B에 이거 뭐냐면 여가 장치죠. 파이프를 펌프나 펌프 앞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필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동중국해에서 아주 먼 바다에서 이게 발견된다는 게 굉장히 무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된다는 것은 결국 배에서 투기를 했다.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침적 쓰레기는 주변 환경하고 이게 뭐 산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히타파 예하고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론입니다. 요즘 그 해양 쓰레기가 오염량의 어떤 크기 선택성에 영향을 준다. 이걸 다시 풀었으면 물고기를 잡을 때 쓰레기가 그물코를 막음으로써 작은 물고기가 탈출하기 어려워가지고 수산 자원도 감소되고 소용량도 증가되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어류가 이제 많이 잡히겠죠. 구멍이 막히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뭐 플라스틱 아니 해양 쓰레기 자체가 뭐 살아있는 유기체의 어떤 피난처도 될 수 있고, 요즘은 또 산란지까지 제거하는 어떤 특이한 생태계가 지금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적 쓰레기 축적 영향은 해저 지형에 따라서 좀 크게 좀 좌우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침적 쓰레기는 오랜 기간 동안 거의 그 모양을 유지하는 것들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대부분이었고, 출처는 주변 지역하고 해역을 이용하는 뭐 선박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침적 조건이 명확하며 효율적인 제거 방법하는 게 개발이 용이할 수 있다. 그래서 발생원 조사도 명확하게 하면 지역과 산업 대책 마련, 산업의 어떤 대책 마련도 가능하고 유입 방지의 어떤 대책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더 많은 지역에 지속적인 조사가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마다 이렇게 그물코 구조가 달랐죠. 그래서, 트롤 그물의 수집 효율성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트롤 조사하고 무인 잠수정하고 이 방법적인 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뭐 비교할 때 좀 유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한 이런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방법일 경우는 동시 지역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어떤 상호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해저 지형에, 이건 참고로 해저 지형에 잘 몰라서, 이게 서브마린 캐년인데, 이게 이제 대륙봉이 되겠죠. 이 대륙봉에서 이렇게 갈라진 어떤 그 계곡이나 협곡, 이런데 이제 쓰레기가 많이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지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 해저 지형에 따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은 할까요? 자,
1번 테이블 1에 지금 토탈 넘버 오브 서베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점이 아니고 한 번 조사를 한 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46회 조사를 한 거죠. 프로를 46번 끓은 거죠. 이스트 차이나시에서. 네. 한 번 이제 프로를 끓을 때 그 프로의 입구가 넓이가 30m인 경우도 있고 뭐 그보다 적은 것도 있는데 그 넓이에다가 이것이 2에서 4노트의 배의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거리 그 거리를 해서 제곱 킬로미터로 환산을 한 거죠. 그래서 제곱 면적당 수리기가 얼마다 이렇게 나타낸 거죠. 이게 그 뒤쪽에 보면은 테이블 2 아니 테이블 2에 보면은 그 배에서 사용한 그물의 망목이 나오잖아요. 네, 망목. 60cm, 6cm에서 8cm 정도의 6cm에서 7.5cm 정도 되는 그 마지막 그 끝에 걸리는 그 메쉬 사이즈니까 망의 크기죠, 망. 예. 그래서 그거보다 작은 건 다 빠져나가는데 그물코의 크기죠. 네, 그물코죠. 그물코의 크기라서 그거보다 작은 건 이제 다 빠져나간다고 보고 테이블 4-2를 보시면 거기에 그 쓰레기 개수가 나오잖아요. 예. 플라스틱 데브리라고 되어 있는 게 1,300개가 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뒤쪽에서 해석을 보면 플라스틱 데브리가 아니고 플라스틱 시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플라스틱 시트가 그 농업에서 사용하는 멀칭 비닐일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양을,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데브리가 뭔지에 대해서는 기술이 잘 안 돼 있어요. 저게 그냥 플라스틱 프래그먼트인지. 프래그먼트라고 해도 저건 6cm 이상, 8cm 이상 되는 그런 프래그먼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프래그먼트인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거에 대한 해석이 설명이 지금 거의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 이제 분류 체계에서 플라스틱 데브리가 말하는 게 뭔지가 안 나왔고 그것의 발생 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히다카 같은 경우는 4번 프로를 했고 이스트 차이나 씨 같은 경우는 46번이나 했는데 46번을 한 6년, 7년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그 어떤 연도별로 좀 보지 않은 것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가면은 그 한글 그려져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 1,800개 정도 되는 것에서 이런 정보가 있는 거는 3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생산자나 글자라든지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뭐 이스트 차이나 시에서 나오는 것보다 뭐 위쪽으로 가니 일본산이 더 많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나라 표시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일본 글자가 있는 게 하나 A로 들어가고 중국 게 B로 들어간 그런 식으로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한국어 있는 거는 의도적으로 저는 논문에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넣었다고 생각이 합니다. 글자를 보이게끔 푸악대까지 시켜. 네, 일부러 이 한국사는 진짜 몇 개 안 되는데 한국사는 부각을 시키고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에 그 금속류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사실 투기가 아니라 뭔가 사고로 인해서 선박에서 떨어나간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근데 사고로 보기에는 이렇게 딱지로 이렇게 하나씩 존재한다는 것은 사고 이게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상태거든요. 한꺼번에 또 이렇게 발견됐다는 거. 거의 저런 거 투기성이 투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갔다 와서 얘기하려고 그들잖아요. 그들 배 타고 나갔을 때 아주 먼 바다에 가니까 또 주변에 뭐 감시나 그런 역할도 없으니까 그냥 투기가 일상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조업하다가 만약에 고장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갈아 끼우고 머리 아. 어쨌든 그 정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런. 그리고 그 제가 어제 그 단톡방에 김용규 선생님 보시라고 한 건데, 김용규 선생님도 그 해저면에서 보면은 오래된 거 발견하고 그러시죠? 네. 아주 오래된 것도 발견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네.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30년 전에 버린 게 바닷속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남아있다. 이런 사례들만 모아도 굉장히 좋은 그 메시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몇 건 갖고 계시죠? 김영규 선생님. 네,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좀 잘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작년에 감지하고 그 남해에서 건지신 쓰레기는 보관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 쓰레기는 보관하고 있지 않죠? 다음에 아니, 그리고 여기 조사 방법에서 바닥에 이제 이렇게 끌어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 근데 우리나라는 해저면 조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끌어서 하기도 하고, 이 트롤망이 아닌 갈고리를 이용해서 그물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잖아요. 이상한 모양의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넣어가지고 바닥에 넣어가지고 쫙 잡아당겨요. 그러면 그 육중한 갈고리에 걸리는 그물, 밧줄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조사라고 보기 되게 어려운 측면도 있고, 수거 개념이고, 사이드 스캔 소나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 조사를 한 다음에 그 표본만 다이버가 들어가서 실제로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히 잘 이런 식의 논문이 사이드 소냐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는 대형으로 된 것들 이런 타이어 이상 크기 정도 되면 살짝 나와요. 근데 요 조사는 크기가 적은 것부터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것까지 조사가.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쓰레기 양이 얼마나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많이 하는데도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사실 거의 없어요. 나와 있는 뭔가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침적 쓰레기 부분에 뭔가 문제가 많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선뜻 내가 이거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 이걸 대신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요새 이제 침적 쓰레기 관심 갖고 있잖아요. 이런 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네. 네, 저 사실 이 침적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 쪽에 루트들이 좀 있어서 실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침적 쓰레기들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하는 거를 저는 좀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좀 침적 쓰레기를 우리가 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 삼면 바다 중에 남해나 황해 쪽은 아시다시피 조류가 심한 곳이고 저질이 대부분 다 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쓰레기들이 뭐 버려지면 가벼운 것들이야 뭐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좀 무거운 것들은 특히 그물 같은 것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들어가서 본 사람들 얘기로는 이렇게 긴 작대기를 꽂았을 때 밑에서 이게 있는 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바닥 표면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여기 이 논문에서도 얘기하는 게 좀 그런 게 살짝 보이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침적 쓰레기 상태가 어떤지를 진실로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렇게 다른 퇴적물들이나 이런 걸로 잘 덮여가지고 밑에 이렇게 보통 한 20, 30cm 이상 위에 퇴적물이 쌓인 상태로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그 나름대로의 해양 생태계가 새롭게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건져 올리겠다고 다시 거기다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고 대규모 작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들썩들썩들썩 해가지고 바다 생태계도 망가뜨리고 환경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든대요. 저도 그럴 필요까지는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남해나 황해에 버려져 있는 그런 그 친적 쓰레기, 특히 그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이 많고, 그거를 어떻게 치우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좀 창의적으로 이걸 접근해가지고, 정말 건져 올려야 될 거,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될 거를 어느 정도 좀 구분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건져 올려야 될 거는 이게 뭐 항행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것들은 건져 올려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건져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덮어놓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떠다니는 것들은 계속 분해가 돼가지고 실제 생태계에 위험한 영향을 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친적 쓰레기 수거하는 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걸 실질적인 모니터링 쪽으로 돌리고, 오션에서 늘 말씀하듯이 바다로 유입이 안 되게 하는 쪽으로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유럽에서 정부에서 폐허구 수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 비롯해서 오늘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참고 자료들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시는 거죠? 네. 네, 보입니다. 이 논문이 이제 고스트 피싱 인 유러피안 워터스라고, 그 임세영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은 유럽에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거의 밝혀낸 건데, 여기 있네. 그물이 쉽게 말해서 바다에 빠지면 금방 이렇게 깔아앉아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이게 거의 어떤 고스트 피싱 이런 것들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굳이 이 깊은 바다에 잠겨 있는 걸 정부에서 대규모 예산을 들여가지고 치워야 되냐라는 의문으로 이 연구를 했다라고 돼 있고, 그걸 이제 한국의 사우스 코리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그걸 할 거냐라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됐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결론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 오늘 본 논문에서 이제 이 인용하고 있는 한국의 전남대 부경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연구는 전남대에서 했고 배를 부경대 실습선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됩니다. 요 2006년 논문이.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논문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동진하해와 한국 남해에서 여기도 아마 트롤을 해가지고 올라온 쓰레기를 이렇게 종류별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예전 연구 결과고요. 근데 어쨌건 지금 동진하해 이쪽에 연구 결과가 특히 시플로어에 결과가 없기 때문에 늘 인용이 되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인용한 일본 내의 침적 쓰레기에 대한 기존 연구 사례로, 이것도 아주 사실은 유명한 논문인데, 이건 잠스텍이라고, 쉽게 말해서 일본 해양연구원이죠. 일본 해양연구원에 이게 잠수함이나 하여튼 이 잠수정 이런 게 좋은 게 많은가 봐요. 영화에도 막 나오고 하는데, 어쨌건 거기서 자기들이 잠수함 가지고 수중 촬영했던 영상을 이렇게 다시 꺼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분석해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이게 쓰레기가 있었네 하는 걸 과거 자료를 다시 불러와서 했는 거고요. 하여튼 이 논문도 우리 예전에 세미나 했었습니다. 보시면 좋고, 끝으로 아까 대표님이 이야기한 쓰레기 분류에서 왜 그냥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그 발생 원인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게 디스커션이 없냐면 분류 자체가 조금 그래요. 이게 영어로 소노타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그냥 기타 플라스틱 제품인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게 사실 뭉뚱그려져 있어가지고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밑에 보면 뭐 식품 포장재나 비닐봉지나 발포 스티로폼이나 하여튼 다른 건 있는데 어쨌건 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 기타 플라스틱 제품 얘가 구분이 잘 안 돼 있다는 거고 이 보고서가 이 논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2016년 조사 결과인데 제가 이게 동경해양대학에서 한 거고 제가 재밌게 본 건 미세 플라스틱 조사도 여기 이 연구에서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에는 트롤 했는 거 나오고 뒤에는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 조사 결과가 나오고 요약본으로 공개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일본 환경성에서 이런 연구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팔로우업을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아, 풍부한 그 배경 논문들을 보여주셔서 일본 자료 이런 거는 사실 좀 들여다봐야겠네요.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표나 그림 같은 거. 영어로 된 것도 동경만 업계에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부산, 포항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해오고 많다는 얘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특히 부산하고 동경만 앞에서 인터내셔널 저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플라스틱이 많아. 앞으로 썼었는데 부산하고 동경만이 도심이잖아요. 플라스틱이 많다. 플라스틱이 많은 거는 다 폐오고보다 분류가 플라스틱, 다른 폐오가 아닌 플라스틱이죠. 입상. 그렇게 많고 나머지 뭐 영국만 어쩌고 뭐 흑산도 많이 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 대부분이 폐오구가 손발과 자망이 많다. 여기도 플라스틱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언급 안 한 거는 사실 그때 자기들이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 수도 네, 그냥 끌어서 얹었어. 딱 했는데 플라스틱이 그냥 뭐 많았다 분류가 안 했던 거예요. 이건 내피셜인데 근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데 보니까 이런 트롤 작업을 한 것들이 있었고 그때 플라스틱이 많이 나왔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이나 거리에 생각해서 이 정도 나와서 계산 값으로 썼을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럴 네,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트롤이 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세 곳만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지난번에 논문처럼 뭐라 하죠? 기회가 있을 때 연구하는 그런 쉬고 쉬보브 오퍼튜니티 이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트롤 목적이 아니게 다른 목적으로 트롤을 이용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죠. 그걸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활용한 거네. 그러니까 이 연구가 6, 7년짜리 계속 트롤로 쓰레기 모니터링을 한 게 아니고 아니고 어떤 다른 이렇게 조사 그런 거죠. 뭐, 부산물인 생물조사라든가 뭐 이런 뭐 저속생물조사 뭐 같이 하려고 아니면 그냥 진짜 청소 목적으로 했을 수도 있죠. 했는데 그때 플라스틱이 많았다. 뭐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뭐 그런 결과들을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2020년이거든요. 아카이브 샘플이 있었던 거야. 근데 해양 쓰레기가 뜨니까 아카이브 샘플 시료도서관에 가서 쓰레기를 위해서 다 시료도서관을 뒤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그럴 수도 있죠. 아카이브가 있으면. 자, 그러면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한국에서도 그 각 지역에 그 기선 저인망 수협에서 그 저인망으로 쓰레기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수거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보통 그 수거한 자료나 내용이 뭐 보도 자료나 이런 거에는 그냥 몇 톤을 수거했다 이 정도만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조사는 하지 않죠. 네, 근데 실제 그런 작업에서 그런 쓰레기들이 어떤 쓰레기들이 나왔는지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안 됩니다. 건지기만 할걸요. 건져서 고철과 고철이 아닌 거 정도 구분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자세히 해야죠. 어떤 어구인지를 밝혀야 그 어구가 탈락이 안 되고 불법적으로 버려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돈만 들이고 수거량 데이터만 있고 얼마 써서 얼마 주었다, 얼마 수거했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고철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재활용했다 이거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개선해요. 네.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일단 어찌됐든 수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수거에만 사실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오션에서 그런 곳들에게 그 수거 활동 후에 어느 정도의 그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좀 그런 방법이나 매뉴얼들을 조금 전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저는 조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 저희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근데 해저 쓰레기를 많이 봐야 되는데 많이 보지도 못해가지고 실제 좀 현장을 가보고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5번에서 10번만 보면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꼭 해야 됩니다. 수중 그 사업 중에 보니까 실시 설계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면적을 이번에 하겠다 실시 설계하고 그걸 정화 활동하고 그 다음에 수중 후 사후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실시 설계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요. 수요조사는 지자체에 물어요. 어디 치울까? 이렇게 물으면 민원이 발생한 곳 또는 네, 뭐 맞아요. 지자체 공무원들은 되게 네, 알잖아요. 어디가 네. 쓰레기가 좀 많다, 많이 나온다 네. 이런 거 알면 거기에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대상 해역에 가서 실시 설계를 한다고 돈을 많이 들이고 또 거기서 실시 설계에 근거해서 수거량을 이렇게 딱 꺼내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그게. 안 맞으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법이 들어가죠. 거기 뭔가 불법이 아니라면 편법이 들어가죠. 쓰레기 양을 맞춘다던가 과장시키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과장된 거 많이 건졌다고 하면은 조화라고 할 건데 조금밖에 없다라 하면 문제겠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편법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실태를 잘 몰라요. 실태를 알고 있는 업체들은 입을 딱 다물고 있고요. 있죠. 딱 다물고 있죠. 해저 쓰레기, 침적 쓰레기로 제일 포괄적으로 돈을 많이 들이고 장기적으로 한 게 2012년부터 16년까지 5 번역에 따라서 아주 대대한 그 모니터링 사업을 했어요. 보고서도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 선정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명확히 나오지 않더라고요. 해구별로 격자를 다 나누어가지고 얼마더라? 500 곱하기 500인가 이렇게 소해구를 다 나누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바로 해양기술 ENG에서 보기만 해도 엄청난 돈 들였을 것 같은 그런 보고서인데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데이터가 그렇게 5년 동안 한 거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 논문을 썼어도 몇 개 썼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데이터가 디테일한 것들은 공개도 안 되고 있고 보면 뭐 대부분 어거를 건졌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거기 보면 어획량이 어디에 많고 어디에 뭐 조합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다 돼 있어요. 보고서에 뒤에 부분에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하게 됐는데 뭔가 그런 친적 쓰레기 수거하는 현장에 우리가 갈 기회를 좀 만들면 방법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환경동연합에서 댐내량에서 투명 공방에서도 사랑의 열매 사업으로 3년간 수거를 했거든요. 제가 그 현장 사진 찍으러 갔었는데 엄청난 폐광물을 싣고 있는 거 던져서 뽀라고 막 그냥 뽀라고 뒤섞여서 그래서 그 지육자 선생님 있을 때 제가 갔었는데 그걸 조사를 엄두를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씻을 수가 없고 그걸 우측에서 씻으면 굉장히 큰 문제를 맞아요. 일으키기 때문에 바다에서 던질 때 이렇게 씻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런 작업을 하는 자체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그냥 사진만 찍고 대충 봐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본 거는 굉장히 굵은 밧줄들이 이렇게 컨테이너 가득 이렇게 건져서 올라와요. 그렇게 양식장 근반에서 양식장 많이 하는데 완전 댐내량이 거기에서 건져서 올렸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죠. 양이 얼마다 이런 데이터는 밧줄 종류가 많겠네요. 밧줄이었어요. 지금 전체 해양 쓰레기 관리에서 친적 쓰레기 수거 사업 그거 개선 안 하면은 사실 효율은 빵이에요. 돈은 엄청 들이고 네, 그거 돈은 수고 엄청 들이고 많이 들였는데 그걸 수거를 하지 않아야 돼. 수거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지역만 선별적으로 해야 돼요. 교수님 말씀처럼. 뭐 어떤 피해가 진짜 확실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아예 수거를 하면 안 돼요. 수거를 안 하면 안 할 거니까 너희 예방을 해야 돼. 안 빠지도록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수거를 하지 말자라고 이제 앞으로 주장하는.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토론이 아주 풍성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